예,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다시 시작됩니다. 군 수뇌부가 줄줄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케네디 또 오바마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이 40대 세대 교체를 좀 주장을 했는데요. 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두 분께 듣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지금 의원이 굉장히 지금 영민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만일 여러 가지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라고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신분은 이준석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조기 대선 얘기하면서 벌써 대선 가도록 끌어갈 경우에는 역풍이 불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벌써 대통령 탄핵을 예견하는 거냐, 헌법재판소 짰느냐,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제 역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나마 그런 장면들이 연출될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설령 내부적으로 대선에 대한 준비를 실무적으로는 한다고 해도 겉으로는 대통령 아직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았는데 왜 여당에서 먼저 이렇게 대선 분위기를 띄우냐는 또 자당 내 비판 혹은 지지층의 굉장한 저항에 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진실이에요. 말을 못 꺼내는 상황인데 이준석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입장이죠. 게다가 올해 이제 1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만 40세가 돼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우리 법상에서.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은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정치 판가리, 그다음에 시대 교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이른바 선점 효과도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탈여의도 정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정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네거티브 규제를 없애겠다든가 교육을 혁신하겠다든가, 즉 40대에 맞는 이런 이슈들을 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점은 이준석 대표의 지금 개혁신당도 굉장히 내용에 휩싸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선을 좀 돌리는 효과와 함께 이준석 의원이 여러 가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의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대선 출마로 굉장히 말하자면 그 이슈를 전환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부각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최근에 보니까 강남에 사무실을 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아마 이런 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좀 힘을 실어주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서 이런 이슈를 좀 파이팅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기 대선을 논하기에 부담 없는 입장이고, 또 최근 불거지는 당 내분에 대한 시선을 좀 돌리는 그런 좀 똑똑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슷한 생각입니다. 오늘 그 이준석 의원이 퍼스트 펭귄을 얘기했는데 지금 잠룡들 중에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퍼스트 펭귄은 맞는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인용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기자회견, 사실상 출마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30일이 지나야 만 40세가 되고, 또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3월 달 정도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지금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먼저 움직이면서 많은 이 선점 효과를 가졌는데, 그중에서도 40대 기수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가장 부합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 36세의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당대표를 지냈고, 또 몇 년 동안 노심초사한 끝에 결국 작년 이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다른 데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10년이 넘는 이 정치권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가졌던 그런 그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받아보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선 잠룡들 중에서는 좀 가장 빨리 움직였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퍼스트 펭귄이 맞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다음 달엔 또 이 의원의 정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이 됩니다. 앞으로의 행보나 또 정치권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평론가님께 듣겠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금 야권의 그 일종의 야권 진영에 속해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앞으로 이준석 의원이 만일 그 대선 가도를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권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클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독자 완주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과연 이렇게 말하자면은 한 젊은 뭐 그냥 층을 대표하는 그런 리더로서 제가 보기에 그 완주할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한 정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이런 상징 자본을 중심으로 결국 보수 진영의 후보 나중에까지 단일화까지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그 좀 말하자면은 정치 행보를 보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만일 완주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한 3%포인트 정도의 득표력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여권으로 온다면 여권에 큰 힘이 되겠고 야권으로 간다면 표가 분산돼 가지고 오히려 이때 여권에 불리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준석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는 굉장히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점 효과를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치고 나갈수록 여기에 대한 여론의 동력이 좀 더 붙거나 한다면은 굉장히 몸값이 또 올라가는 데다가 여야로부터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캐스팅 보트의 위력 때문에 어찌됐건 좀 약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좀 주목을 받을수록 양당 또한 후보들 선출 과정에서 만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네. 후보들 선출 과정에서도 이런 역동성과 그다음에 젊음, 이런 참신함 이런 것들도 후보 선출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또 이슈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맞물리는 그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내는 내기 효과가 여야 모두에게 좀 끼칠 거라고 보고 특히 여권 진영에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의 정말 지분과 어떤 정도의 여론의 지형을 얻고 가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향후 여권에 대한 그 대선 후보 선출 쪽에도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예, 여권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일단 3% 정도의 득표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막판에 또 단일화 변수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영리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3월 달에 다음 달에 이준석 대표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준스톤 이어 원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전남 순천에서부터 경기 화성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 역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 자본이라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대 청년들 층에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는 야권보다는 지금 현재의 보수층이 결집하는 여권 쪽에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건전한 청년 보수를 표방하고 개혁 신당을 만들고 나온 상황 속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이 국민의힘과 연합을 펼칠 수 있는 빅텐트를 만들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대선을 완주하려고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마 그 보수층에서 특히 2030의 청년들에 대한 표심을 어느 쪽이 먼저 장악해 갈 수 있는가, 잠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상당히 치열한 격돌을 할 전망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자기 비전을 제시한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내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 인간적인 도리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아직도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수반의 신분입니다. 국가 원수고요. 다만 직무를 행하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도 엄연히 지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상 가장 어려웠을 때 영입을 해서 이른바 내세워서 이렇게 정권 탈환을 했던 그런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가 개인 차원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윤 대통령의 영어의 몸이 됐는데 찾아뵙지 않는다.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말하자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설이라는 거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미풍양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윗사람을 찾아뵙거나 서로 지인들 간에 덕담을 교환하면서 서로 간에 한 해를
말을 또 서로 이제 격려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이 당론으로 혹은 당 전체의 권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해 인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여기에서 설령 덕담을 몇 마디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옥중 메시지 정치니 접견 정치니 이런 말들이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점들은 사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동정 여론과 어떤 진영의 지지층에 대한 광범위한 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짠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까지 인간적 정의까지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오히려 이게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릴레이로 가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개인별로 가서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상호 정치 문화의 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통령 구속 이후에 당 지도부에선 첫 방문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과 함께 재판 준비에도 굉장히 좀 가열을 올린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당할 때 그 관저 앞에서 몸으로 30명, 40명이 모여가지고 몸으로 맞겠다라고 했을 때도 개인적인 차원이지 당 차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개인적일 수 있습니까? 이렇다면 문영배 헌법재판관에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특히 권영세 의원이 공격했던 내용들 10년 전, 10수년 전에 SNS로 안부를 물었던 것조차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을 개인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가셔가지고 작전회의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라든지 아니면 형사 재판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논의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다 또는 인간적인 도리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도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검법도 반대하고 있고 또 지금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마은혁 후보가 충원되는 것조차도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대해야 된다,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정말 인간적인 그냥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안부를 전하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을 너무나 업수히 여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사단보다는 어떤 정치적 차원에서 작전회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 따로 메시지 정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분의 의견은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등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진술과는 반대되는 증언을 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우고 있을까요? 양측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번 증인과의 대질이 굉장히 쟁점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분들이 실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언제 나왔냐면 박범계 의원을 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나서 이른바 공익 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주요 지휘관들과 관련자들의 얘기들이 계엄 사태 초기에 굉장히 민감한 발언들이 여과 없이 막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란이구나는 심증을 굳히게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보면은 요원 발언 논란도 있었지만 결이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홍장원 1차장도
조금씩 말이 바뀌는 듯한 그런 좀 징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직접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검증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헌재 심리에서 윤 대통령 측은 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편안하고 유리한 측의 증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이 섰고 그다음에 서로 사실관계를 서로 다투는 아마 그런 핵심적인 저는 심리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좀 꼼꼼히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왜 이 발언들이 시기적으로 조금씩 달라졌는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개입에 의해서 조금씩 변모된 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오염된 진술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변호인단은 꼬박 아주 굉장히 엄하게 한번 다뤄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아마 이번 주가 윤 대통령 헌재 심리나 수사에서도 뭐 수사는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헌재 심리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리고 분수령이 되는 그런 증인 심리가 아닐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상당히 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올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죄를 본인이 뒤집어 쓰겠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나올 분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았다. 그것도 명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언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출석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대면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편안하게 본인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김용현 장관이 반응을 했지만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진술이 오염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 단지 국회에서의 발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진술했고 그것에 의해서 기소되고 지금 그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술을 하게 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번 주에 두 번의 심리에 참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이번 주가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2월 13일까지 8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을 해놓은 중에 이번 주에 있는 5차, 6차 이 두 번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이 출석하는 상황이고 이분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의 진술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쏠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지금의 8인 체제가 9인 체제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촉구가 나왔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놓고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우선입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우선입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이 왜 나왔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출범했는데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게 150명과 200명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것부터 내야 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맞는 건지 저기에 성립이 되는 건지 그래야만 지금 결국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탄핵이 시도되더라도 어느 것이 적법한지가 기준이 되는 게 나오는데 지금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가는 거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조직 상황인데 어떤 것이 더 사안이 중하고 긴급하고 중차대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굉장히 말하자면 지금 그 경중 완급을 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굉장히 지금 간과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9인 체제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탄핵됐던 이 상황 자체가 이게 바로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건지 아닌지를 그걸 헌재가 따져줘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바뀐 거라고 보고 그리고 설령
내일 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 인용 판결이 나더라도 그것이 좀 부당했다고 빨리 임명하러 나더라도 이건 권고적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이 또 반드시 따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내일 3일 얘기는 나오겠지만 저는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헌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예, 실제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공당의 특히 집권 여당의 그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인용이 뭐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법치주의를 이렇게 자꾸만 이 정부 여당이 나서서 부정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내리면 이것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임의 규정 아닙니다. 따라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께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모두가 나서서 우리의 법치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 지금 구인 체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구성이 그 대통령 3명 또 국회에서 3명 그리고 대법원에서 3명 하게 되는 것은 다원주의의 원칙을 부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에 한 사람을 임의로 배척했다?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잘못된 기준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따라라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자꾸만 독립성을 부정하는 이런 말씀들을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이렇게 왜곡하거나 국회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헌재 측에 제가 발언만 소개할게요. 헌재 측도 여기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있다고 얘기 안 했고 뭐냐면 권한 침해 부분만 확인하는 것이고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해야 되고 실제 강요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의는 국회에서 해라 이렇게 헌재 측이 밝혔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